네, 여러분, 10분 동안 차라도 한 잔 드셨는지요? 그 사이에 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느 한 분께서 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교하고 문화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그 이제 문화는 좀 더 문화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버마스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사실은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거든요. 하나가 그러니까 파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 권력이 이제 인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죠. 일, 즉 경제. 경제를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측면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하나는 언어죠. 그것이 결국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언어라고 본 건데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와 경제와 문화라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 활동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그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 세 개는 실은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라는 것이 서로 연동이 돼서 말하자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지 어, 그게 그렇게 독립적인 것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역사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도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나눠서 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떨어져서 존재한 적은 없다. 엮여서 같이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정치적인 면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경제가, 어떤 때는 문화가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이에서 우열을 나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와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을 하셔서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말할 때는 현대적 의미에서 종교라고 말할 때는 그런 문화적 현상의 일부를 종교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동학과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큰 반향을 줬던 반향을 일으켰던 동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화만 있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시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까 과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관계의 질적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짧게 답을 드렸는데 그 관계의 질적 전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화면은 153장이나 되지만 그거 뭐 꼭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보지만 제가 네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물론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만 하나는 공학이 등장하는 데는 역사가 있었다. 그게 바로 정감록의 역사라는 것이다. 평민지식인의 역사라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나타난 문화적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그걸 이제 앞에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동학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질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하는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질적으로 바꾸려고는 전환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점은 관계의 질적 전환인데 저는 그걸 다시 네 가지로 쪼개서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로는 뭐냐면 마치 최재우 선생의 시대가 최시영 선생의 시대가 그러하였듯이 지금 우리도 21세기에 또다시 역사적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훈 선생이 이른바 개벽의 시대를 선포했잖아요. 그 개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해월 최시영 선생에 의해서 명료하게 정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명료하게 정의된 것이 바로 제 식으로 말을 하면은 관계의 질적 전환이었다.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얘기고요. 이 전체 앞에 있는 세 개를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동학의 입장에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저의 부족한 소견입니다만 이제 생태적 전환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생태적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공학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전환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린 물론 잘 살죠. GDP를 가지고 보면 세계 200개도 넘는 나라 중에 앞에서부터 세어서 9등입니다. 대단한 성적이죠. 200명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성적이 9등이에요. 우등생 아닙니까? 최우등생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금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서 민주주의, 각국의 민주주의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연구기관도 있는데요. 영국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는 각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는 뭐 4.0 만점으로 평점을 주기도 하고 뭐 4.3 만점으로 주기도 하고 하는데 몇 점이나 받으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5.0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에는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풀 데모크라시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그게 4.0 이상인 나라를 풀 데모크라시, 완전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2016년, 2017년 이른바 시민들이 촛불을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권좌에서 내쫓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럴 때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바로 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 점수를 받는 나라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20개 정도가 있고요. 그 20개의 국가 중에서도 이른바 백인종이 중심이 된 국가가 아닌 나라는 세 나라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은 나왔고 또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일본이죠. 그 또 하나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타이완이죠. 이게 다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죠. 동아시아에 있는 유교적, 불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과 타이완이 바로 그런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약간 턱걸이를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점수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트럼프의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이 좀 더 낫다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점수가 될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그런 걸 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잘 나가고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너무 좋은 쪽에서만 본 것이고 실제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보시는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 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꼭 떨어집니다. 일본이 53위. 일본 결코 행복한 나라 아니죠.
그 다음에 그보다도 좀 떨어진 나라가 한국이죠. 53입니다. 이게 물론 과거의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으로 봅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13등이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미국 실업자도 많다던데, 미국 먹고 살기 힘들다던데, 미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던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행복할까? 여러분 어디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는데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고요? 오늘날 미국의 부자들 중에는 부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수성가한 말하자면 신출내기 부자, 새로운 부자가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미국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적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도 되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많은 점에서 우수하고 훌륭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부자들 중에는 오늘날 한국의 부자들 중에는 자수성가한 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다 대물입니다. 대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고 시험을 봐서 검사가 되고 시험을 봐서 판사가 되고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고 시험을 봐서 공사에 취직하고 그렇게 보면 굉장히 공정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한숨을 쉰다 이겁니다. 왜요? 그것이 거의 대물림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다. 대개의 사람들이. 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히 다이아몬드 수저이거나 금 수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은 맞아 좋은 점이 많은데 애들 앞날을 생각해 보면 좀 깜깜하긴 하지. 사교육비가 좀 들어야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게다가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오염된 그런 상태죠. 우리의 바다는 안녕하실까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우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양식해서 먹어도 뒤탈이 없을까요?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5대강의 수질 오염 현황인데요. 과거 상황이긴 하지만 좀더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즉 이런 말하자면 잘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전환기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19세기의 인물 수훈 최재훈은 그 당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밝아야 된다. 밝아와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즉 개벽의 시대를 선포했다는 것은 개벽의 시대를 이제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의 표현이었다고 보죠. 여기 수훈 최 선생이 계신데 물론 실제의 모습이도 아니고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계셨을 리도 없죠. 후세가 그렇게 한번 입혀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는 아주 적나라한 모습으로 두 번째 큰 선생님이었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학 교수 최시형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옷을 보면 옷고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고름을 제대로 묶지를 못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이 팔이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팔이 부러져서 옷을 입고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벗겨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뒤에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지금 걸어 놓은 상태고요. 이 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최시영 선생의 발의 상황. 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이 부어도 평상시에 비해서 아마 한 배 반 정도 두껍게 지금 부풀어 오른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지금 살아 계신 모습의 사진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런 상태에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매우 말라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최시영 선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었다고 한문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분이야말로 이 최시영 선생이야말로 통경대전 용담유사를 편찬한 주인공이셨잖아요. 쫓기는 가운데서도 관원에 쫓기는 가운데서도 출판 자금을 마련해서 이런 중요한 문헌들을 출판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 자신이 한문을 읽지도 못해. 그런데 나는 지금 쫓기고 있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도 조직을 관리하고 그 조직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서 목판으로 또 찍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지금의 무슨 책 한두 권을 찍어내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스케일의 작업인데요. 그런 일들을 해냈다. 그러면 이분에게 글이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 것이었을까? 네, 공경대전에 보면 이런 재밌는 규절이 나오죠. 뜻밖에도 천상문답 사건, 이게 지금 방송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섬뜩해지고였겠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무병이다 그렇게 말하죠. 무당이 되는 병이다. 접신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천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건 대단히 서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그 천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건 뭐 같은 말이죠.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상제가 최 선생에게 직접 말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천상문답 사건이겠죠. 이게 이제 결국 하나의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굉장한 메시지죠. 그게 이제 동경대전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대개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중요한 많은 글들은 용담유사 안에서 우리말로 적혀 있잖아요. 한문으로 된 텍스트가 있고 한글로 된 텍스트가 또 따로 있고 이거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포교 전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층 지식인을 겨냥한 한문 경전이 있고 평민들, 부인들 그리고 겨우 한글을 알까 말까 한 아이들 또는 자기가 직접 읽지는 못해도 귀로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한글로 된 경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멋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한 것을 사실은 유교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유교는 한문으로 된 텍스트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번역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세종대왕이 그 김범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임무를 줘서 다 번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자도 일찍 목숨이 끊어지고 세종대왕도 돌아가시고 해서 결국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는 한참을 내려가서 선조 때가 되어야 사서가 제대로 완역이 됐다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동학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사실은 동학 속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동학의 지도자들께서 우리가 옛날 유교의 그런 역사를 참고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역사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꼭 기록하지 않아도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동경대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담유사도 필요하다. 근데 또 서학의 예를 보십시오. 서학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했습니까? 처음에는 가령 칠극이라든가 뭐 이런 천주실이라든가 이게 다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교세가 커지면서 비로소 이제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천주교에 관한 글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나중에 들어온 개신교는 번역 사업을 바로 하잖아요. 그런데 동학은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앞서서 거의 동시에 한문 텍스트와 한글 텍스트를 통해서 모두를 상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말하자면 어떤 식인 거냐면요. 루터의 성경 번역과 비슷한 거죠. 루터가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 개혁의 운동에 횃불을 든 것과 비슷한 것이다. 동학은 그렇게 최시영 선생이 하루하루를 하루하루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동학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동학에서는 그런 긴 동경대전이 있고 긴 용담유사가 있지만은 에센스를 딱 정한 거잖아요. 이것이 대주문이다. 이거를 하면 된다. 다른 거 못하면 이거라도 하면 된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시천주라고도 하고 뭐 대주문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위에 줄만 알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 그랬단 말이죠. 해석은 뭐 제가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천주, 신은 섬기다 그런 뜻이잖아요. 모시다. 천주를 모셔라. 그러면 조화정, 조화가 정해질 것이다. 조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화라는 것은 글자를 잘 뜯어보면 사실은 도자와 화자의 뜻은 같은 것이죠. 크게 보면. 조금 바뀌는 것은 조고 아주 크게 바뀌는 것은 화죠. 그러니까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죠.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천주를 잘 모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즉 후천개벽이 와.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영세불망. 이러한 중요한 일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 그럼 어떻게 돼? 만사지. 그 밖의 모든 일들을 다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이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죠. 시천주. 요것만 너희는 잘하면 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라는 게 한 줄에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엄청난 위력의 주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여기다 말하는 거잖아요. 지극한 기운이 금지, 지금 내려오신다. 그잖아요. 즉 이거는 새날이 밝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원이 대강, 바라건대 오시려거든
몽땅 내려옵소서 그거잖아요. 크게 내려주니까. 응? 이 지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오시려거든 한 번에 싹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아주 강렬한 그 소망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고 또 외우다 보면은 많은 신비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종교적인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영성에 관계되는 것은 할 말씀이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그 덕이 높으신 어른들께서는 이미 다 그런 체험을 하셨을 줄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미 100년 전에, 120년 전에, 130년 전에 목숨을 내놓은 많은 분들도 바로 이 주문을 외우고 또 외우면서 인생의 길을 찾고 또 개벽의 깊은 뜻을 헤아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계속 저 어디죠 이게 STV가 증산도에서 하는 상생방송에서 캡처를 많이 해서 죄송해요. 동학의 방송이 없어가지고 없죠? 없는 거 맞죠? 내일부터 합니까? 아, 모레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 용담유사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용담유사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여기 12제국 괴질운수란 말은 이 12제국이란 말은 꼭 12개를 말하는 건 아닐 거고 이 세상 만국을 말했겠죠. 이 세상 만국이 지금 괴질을 겪고 있으니 이게 지금 개벽이 아니겠는가. 여기서부터 개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전염병의 대유행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새로운 세상의 건설에 너희는 매진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수훈 선생이 해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한번 견주어서 보시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괴질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괴질이 그냥 괴질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예상했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3개월이면 끝나겠지, 6개월이면 끝나겠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저도 역사가인데 역사가들 생각은 분명히 달랐죠. 이거 적어도 2, 3년은 가. 왜? 역사 속에서 괴질이 등장하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쯤 되니까 2022년 초쯤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아, 이제 괴질이 끝나가니까 이제 대호황이 올 거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가는 지하실로 추락해 있습니다. 터키는 인플레이션이 80%입니다. 영국은 금년에 인플레이션이 30%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 정도 되나요? 내년에는 아마도 더 힘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등등등등. 이게 단순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우크라이나의 총성이 멎으면은 모든 것이 그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이건 이제 아이들 보라고 만든 만화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아는 얘기인데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이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질 건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관상이 사라진다. 남녀의 차별이 사라진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겠죠.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있는 한 자루의 촛불과 같은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정말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참 흥미롭게도 안타깝지만 흥미로운 일이죠. 뭐가 흥미롭냐면 그 수훈 최재우 선생이
흥장의 이슬로 사라지시기 전에 이미 이대 교조 해월 최 선생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하자면 세대 교체죠. 세대 교체가 많은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대로 지켜진 것을 보면은 동합교단은 굉장히 축복받은 교단이거나 아니면 매우 유능한 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최재호 선생이 포교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 불과 3, 4년인데 그 사이에 신도 수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 교조가 갑자기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됐을 적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혼란을 하필 해월 최시영 선생이, 제가 하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종교적 경력이 있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하필 교단을 맡아서 오히려 축소가 되기는커녕 훨씬 더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야말로 200년 그 앞에 있었던 200년 평민 지식인의 시대의 송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평민적인 지식인이 바로 실은 해월 최시영 선생이었다. 한문을 배우지 않았어도 한문을 배운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지혜를 터득한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 넓은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넓고 둥그런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의 깊숙한 눈동자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진이 이 해월 최시영의 전성기의 사진이 아니고 사실상 그의 육체의 모든 등불이 꺼진 그런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최 선생에 관해서는 최보딸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갑오 동학농민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이른바 남접이니 북접이니 해서 사람들이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청도의 일정 부분 이남은 남접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초기의 혁명을 일으킨 세력을 남접이라고 하고 또 북접은 해월 선생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북쪽 지방의 동학 세력을 북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해월이라고는 이게 지금 글자가 해월 아닙니까? 해월 선생의 인장이 찍힌 문서가 그 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동안에도 태인 같은 곳에 태인은 바로 그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단의 일꾼들을 임명한 일종의 교지죠. 일종의 임명장에도 해월 선생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교단의 지도 역량은 혁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대립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양면적이었다고 봅니다. 강원의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은 해월의 지도력은 해월의 리더십은 한 번도 궁지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는 여전한 동학의 유일한 최고의 지도자였다. 혁명 기간 중에도, 혁명 기간 전에도, 혁명 기간 이후에도. 그런 걸 보면은 그 교단 조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튼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관계의 질적 전환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 후천 개벽이 온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뭐였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관계에 재정립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였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역사책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해서 신분 평등을 주장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그것은 축소된 오해입니다. 관계의 질적 전환을 제대로 보지 못한 매우 왜곡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하물며 그것을 또 서구적 영향에 의해서 신분의 평등, 남녀 평등을 주장했다고 본다면 더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은 서구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서구의 영향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동학에서는 수훈이나 해월의 단계에서는 전통 사상에 들어있는 그런 담론들이죠. 생태적 평등에 관한 담론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불성이죠.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차별의 불교적인 원론적 가치가 있습니다. 무차별이니 평등이니 하는 것이 다 불교적인 용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것을 서구 개념을 번역할 적에 불교 개념을 갖다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선사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8세기가 되면은 인성과 물성의 동의론이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호락 논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의 노론계 성리학자들, 그 다음에 충청도에 주로 살고 있는 노론계 성리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즉 충청도 쪽 학자들은 그걸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 남당 한원진이라고 하는 홍성, 충청도 홍성의 학자인데 그분은 오직 사람만이 호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에 비해서 외암 이간이라고 하는 역시 그분도 오늘날로 치면 어딥니까? 아산, 온양에 사시던 분이지만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셔서 서울 사람들이 주로 그분의 입장을 지지했는데 그에 따르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도덕성을 가진 건 같다. 즉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 양분된 그런 사상계가 있었지만은 가령 담원 홍대영 같은 분도 이보다 뒤에 사람이지만은 도덕성을 다른 동물도 가질 수 있다라고 봤어요. 상파가 다르지만 성호이익 같은 분은 당신이 닭을 키워보니까 닭에게도 도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요. 진화론을 낸 그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찰스 다윈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찰스 다윈은 책도 써요. 심지어는 개에게도 도덕성이 있다는 책을 쓰거든요. 내가 개를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성호이익은 내가 닭을 키워보니까 닭에게도 도덕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닭에게도 윤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찰스 다윈은 개에게도 도덕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찰스 다윈은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들을 전부 말하자면 수컷은 남자 이름을 다 주고요. 사람의 남자 이름. 그다음에 암컷은 여자 이름을 다 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미세스 마리아, 미스터 톰 이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야 물론 뭐 지금에 와서 그런 주장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학에서 나타난 관계의 질적 전환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뚝딱 그냥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유교적, 불교적, 보교적 그리고
그들이 접한 서학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많은 요소들을 이분들이 깊이 성찰을 하고 거기에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지금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오륜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그토록 인간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주장해왔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잘못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모든 제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나 수은이 보시기에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른, 그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실은 다 지극히 의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호 의존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월의 경우에 특별히 더 빛이 나는 것은 이분은 인간 사이에서만 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결국은 식물과 동물과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과도 우리는 사실상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의존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에게 아부하고 상대에게 굽신거리고 상대의 말을 따르고 나를 없애야 된다고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상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런 의존의 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성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저는 그 점이 매우 소중한 사상적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기에도 지금 그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그림을 그려놓고 해월 최시영 선생의 법어를 여기다 적어놨죠. 읽으실 수 있죠? 사람은 하늘을 떠날 수 없고 어쩌면 다 외우실지도 모르죠. 하늘은 사람을 떠나서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의 호흡과 동정과 의식은 이것이 서로 도와주는 깃들이니라.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였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아는 데 있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럼 아까 대주문에서 말하는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만사를 안다는 건 결국 뭐냐?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아는 데 있다예요. 그럼 밥 한 그릇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혼자만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의존적인데 그런데 결국 그 밥 한 그릇이 되는 것은 호랑이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돼지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저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 한 농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는 무식쟁이고 나의 소작인이고 나의 채무자에 지나지 않는가? 나의 노예인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저희가 바로 나의 하늘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늘인 저희를 내가 무식하다고 구박을 할 수가 있나? 돈이 없다고 함부로 할 수가 있나? 벼슬이 없다고 때려도 되는가? 그건 아니다. 저도 하늘이고 나도 하늘인데. 그렇다면 하늘이 하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저는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제 5분 안에 제 강의를 마무리를 할 거니까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관계의 질적 전환이라고 하는 제가 그렇게 관계의 질적 전환 7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자 안에 사실은 만사지가 다 들어있다. 이 7자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있다. 시천주가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꿔야 되고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권력자와의 관계,
생물과의 관계, 무생물과의 관계, 생태계와의 모든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제 길을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역시 해월신사의 법설에 나오는데,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라고 하는 법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천식천의 법이죠. 여기 나오죠. 조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항상 말할 때 물건마다 하늘이요 일마다 하늘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관계의 질적 전환인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늘이 아니에요. 물건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라는 말은 사물 전체를 말하는 거죠. 모든 존재는 다 하늘이요. 모든 존재만 하늘이 아니에요. 이 최 선생의 유리한 점은 이 다음에 또 나와요. 일마다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일마다,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물은 저절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물은 함께 어울려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죠. 그것은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죠. 그런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들이 다 사실은 일이란 말이죠. 그 일도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참으로 저는 어마어마한 철학적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 이치를 옳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물건이 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 아님이 없을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상대와의 의존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직접 대면하는, 그리고 대면하지 못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 그 덕 속에서 오늘 하루가 지나간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너무 흥분해서 혼자만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은 곧 하늘의 기화작용이라 볼 수 있는데 라고 했어요. 기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운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 기화인 거잖아요. 응? 바깥으로는 외유기화라고 하잖아요. 기화가 있어야 돼요. 기화가. 그게 없으면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기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그 사물들이 어울리는 방식 자체도 이미 하늘이라고 하는 투철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후천개벽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 후천개벽에 다가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월 최시영 선생이 대단히 투명한 언어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투명한 언어로.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마감을 할 시간이죠. 결국 생태적 전환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체의 역량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런 가르침에 잘 다가갔던 인물이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바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사물이 하늘인 것을 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달이 나이고 해가 나이거늘 분명 그대는 나일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하늘이 있지만 그 하늘은 나라는 하늘과 내가 아닌 하늘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 하늘들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엄청난 깨침이다. 이런 깨침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생태적 전환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다른 생태주의자들 속에서 발견이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태적 전환을 하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괜히 아는 척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말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유익한 강의, 네, 유익하였으면 좋았겠습니다. 여기, 네. 어디요? 한번, 네, 네, 그러시죠. 다른 질문은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데. 아, 예, 예. 말씀을 하시죠. 선생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목소리 들리는군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질문을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 정치와 종교의 관계인데요. 지금 동학은 34년 뒤 동학혁명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근데 선생님 강의는 이게 다소 필연적으로 기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적 에너지는 종교를 타고 갈 때 혁명적으로 분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정치적 에너지는 종교로 흘러들 때 그 에너지가 희석되고 혁명적 실천은 유보되면서 화해로도 돌아가죠. 그리고 폭력적 지배 체제는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배 체제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정감록은 한국적 메시아니즘의 결정체라고 봅니다. 성수지리에 대한 다소 미신적인 믿음도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죠. 근데 그로 인해 이제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조선 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로 산송 사건을 지적합니다. 저는 이것을 억압받은 자들의 왜곡된 저항과 반란이라고 봅니다. 즉 좋게 보면 민중들의 그 염원과 희망인데, 나쁘게 보면 정치적 에너지로 풀어야 할 에너지가 이 샤머니즘으로 왜곡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성리학의 지배가 강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이제 답변하기 어려운 수 있는데요. 수은이 34년도에 일어날 동학혁명을 지금 예견했거나 그걸 사주하는 그러한 식의 가르침을 펼치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이게 어떻게 필연인가 우연인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 같은데요.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제 질문을? 아, 예, 물론이죠. 선생님께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은 어, 여기 사람마다 아마 대답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치와 완전히 단절된 종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정치와 종교는 어떤 식으로인가 관련을 맺는데, 그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얘기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애매모호한 답변인데요. 제가 너무 날카롭게 질문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질문의 아닙니다. 의미는 뭐냐면 예, 예. 종교가 탄생할 때 정치와 갖는 그 관계의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창명될 때 이런 모순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는 그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분노를 정치적으로 풀지 말고 사랑과 화해로 풀라고 설파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예, 여보세요?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어, 여기 이제 선생님 생각이 뭔지는 제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제가 선생님보다 좀 더 많이 아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인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왕에 관계를 맺는 거라면은 좀 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종교가 작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순리로서 작용이 안 될 때에는 좀 물리적인 모습을 띠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령 3.1운동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천도교가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대개 아마 3.1운동에 대해서 천도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천도교 식구들이 있을까요? 그때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때 상황이 사실 그러면 만세를 불러가지고 뭘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정치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세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그렇듯이 아마 1894년에 갑오 동학 농민혁명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적 거리가 머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은 운동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천도교가 앞장서서 매를 때리든가 매를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학의 후회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교와 정치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기도 하고요. 그때그때의 상황을 A는 아직 행동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B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성원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아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라는 것이 서로 사실은 얽혀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문화 현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종교가 어떻게 정치나 경제하고 단절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냥 해본 겁니다. 온다고? 여기만 하나요? 온라인에서 질문해 주나요? 일단 맞추고. 일단 시간이 9시가 되니까요. 예. 지금 녹화 관계로 또 우리의 일정상 일단 우리 강의와 질문은 여기서 마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백 교수님 모시고 참 중요한 설법을 참 들었습니다. 역시 그 사학자께서 모든 것을 참 종합적으로 동서양을 아울러서 철학과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렇게 보시는 그 시각이 참 날카롭습니다. 관계의 질적인 변화, 오늘 정말 우리 명제를 가지고 우리 스승님들의 경찬, 경물, 또 오늘 새로 우리가
하나의 그 테마로서 깨닫게 해주신 경사라고학과의 일에 대해서도 하늘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치는 심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심고. 바로